네, 반갑습니다. 김진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적화 문화재 해설가 김진재 인사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도 관광자원 해설에서 A형 이제 해설 강의를 하러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이번 시험을 좀 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시험인지 한번 좀 지켜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험 문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감을 좀 길러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아주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꽈락을 면하면서 점수로 한 80점 정도대 요 정도까지 이제 안착해 주시는 게 1차적인 목표시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관심이 점점 가다 보면은 나중에 점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 A형 해설 강의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로요. 이제 집중 분석과 이제 총평을 먼저 좀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25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니까 1단원부터 해서 5단원까지 총 25문항이 좀 출제가 됐다라고 할 때 이때 원래는 이 3단원과 그 다음에 4단원에 상당히 많이 좀 몰려 있었던 그런 문제에서 이제 5단원 이 복합형 관광자원 문제가 5문항이나 출제 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낯선 것들이 좀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단원과 4단원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관광자원 개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조금 다소 줄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러면 이 시험을 만약에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볼 건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판단하는 그러한 상중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느꼈던 그런 상중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히 여러분들 한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상 문제가 저는 한 6개 정도, 그 다음에 한 중이 한 7개, 한 하가 13개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하 문제가 역시 이제 좀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꽈락이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좀 고득점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득점자라고 한다면 이제 다 맞거나 하나, 2개 정도 이 정도까지 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 때 첫 번째로 이 천연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수업하면서도 이제 열심히 좀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온천 중에서 이제 북옥 하와이, 북옥 온천 상당히 온도가 좀 높죠, 그죠? 그래서 동양에서 상당히 온도가 높기로 유명한 이 북옥 온천. 자, 그리고 이 서도 소리, 그러니까 이제 서도인지, 그 다음에 남도인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동부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음악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되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관동 팔경에 대해 가지고 정철의 관동별곡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팔경에 대해서 이름을 정확하게 잘 외웠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좀 쉬웠던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국립공원, 지주 계안녀부터 시작해서 막 좀 잘 외웠던 분들이 그죠? 요런 속리산 요런 거는 쉽게 좀 찾아냈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판소리라든지, 판소리는 지금 현재 5마당이 전한다. 자, 그리고 춤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 중에서 이제 곡갈 쓰고 그다음에 이제 춤추는 그러한 승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동무 형태로. 자, 그리고 이제 진연상 요런 게 이제 조금 약간 좀 특이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연상이라고 하는 이 상. 자, 그리고 이 자기안내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자원 분류의 정의. 자, 그리고 이 전통주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술 안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어렵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한국의 이제 4대 강 중에서 이제 길이가 어느 정도 좀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백자의 특징, 그러니까 청자나 백자, 도자기 좀 정리 잘했던 분들은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리나라고 하는 개념, 요것도 이제 잘 출제는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마리나 중에서 지명 이름 가지고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특이한 문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강원도 음식이 좀 어떤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맛집 투어 막 많이 다니시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것도 일반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 이 완도에
이 정돌이 구개등이라고 하는 명승 3호, 그래서 활 모양처럼 좀 생긴 이 해안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정돌이 구개등인데 요런 게 약간 좀 특이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여에 이 사비성에 이 부소산성, 이 산성이 상당히 핵심적인 산성이고 그 주위에 보면은 이제 외곽 성들이 좀 있는데 부소산성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바로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었던 그런 게 바로 이 부소산성이죠.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제일 문제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았을까. 각 지역의 이제 국보문화재들. 자, 그리고 다포양식하고 그리고 주심포양식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세지풍속에 설날. 그래서 설날에 어떤 거 하느냐 뭐 흔히 잘 아는데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약간 좀 틀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각사의 대원각사 비의 특징, 이게 탁골공원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농촌 관광의 기대효과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이 슬로시티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한번 잘 했었죠. 그런 분들은 이런 문제는 좀 그렇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산업관광 중에서 이제 상업관광 이게 어떤 게 있었는가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좀 정리가 쭉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문제 수준이 좀 높은 것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공부 1회독 정도 좀 하신 그 이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은 조금 받아주셔야 되는 시험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한번 이제 본격적인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거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천연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정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자세히 보시면 천연보호구역이 아닌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번엔 해금강이 되겠죠? 해금강은 이제 명승 2호인데요. 그러면 이 거제 해금강이라고 하는 이곳이 명승 2호고, 그럼 여기 외에 홍도나 설악산이나 성산 일출봉은 여기는 천연보호구역이다, 그죠? 그래서 자, 제가 한번 이 촬영한 거를 좀 유튜브로 좀 한번 좀 보니까 조금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께 제가 좀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좀 유튜브나 핸드폰이 좀 작다 이러시면 화면 창이 좀 작다 이런 분은 좀 세워가지고 보시면은 좀 그래도 좀 보이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재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볼 때 여기에 이름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건봉산과 그 다음에 향로봉이나 그 다음에 대암산, 대우산, 그 다음에 설악산, 그 다음에 독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포늪이나 그 다음에 여기 홍도, 그 다음에 이제 차기도나 마라도, 그 다음에 성산일출봉, 한라산, 그 문섬, 범섬 이런 곳들이 바로 천연보호구역인데요. 금방 문제로 좀 출제되었던 그런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다시 골라본다라고 한다면, 자, 앞에 이 홍도. 홍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오른쪽 보시면 홍도는 170번으로 이제 천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쪽은 천연기념물이죠. 그죠?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이 좀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설악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악산도 171호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산 일출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420호 이렇게 좀 지정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달달달달달 외우시는 방법이 있으실 것이고, 두 번째 자주 반복을 좀 하다 보니까 잡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외우고 계시면 참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 파트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실 수는 없어요. 맞죠?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부탁 좀 드리는데 자주 빈출되는 것들은 다독을 통해서 좀 잡으세요. 물론 제가 수업을 통해 가지고 외우는 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의마다 다 드리지만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조건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시면 힘들죠. 그래서 빈출도가 높은 거 위주로 해서 먼저 좀 외워주시는 방법. 그럼 외우긴 외우는데 이니셜 따서 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주 반복을 통해서 눈에 익고 요거 차기도가 있었나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좀 한 번 더 하다가 이제 보면 이게 자주 반복을 통해 좀 잡히는 이런 형태가 제일 좀 가랑비 옷 젖는 방법이 제일 좀 여러분들이 좋지 않나
좀 쉽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두려움이 점점 커져. 두려움이.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좀 좋겠고, 자, 이 영상을요. 2020년 시험 치기 직전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들은요. 이 영상을 아마 보실 때쯤 되면은 시험 치기 직전쯤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 영상을 시험 치기 아마 이제 2020년 또는 뭐 2021년, 2022년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듣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해의 시험이든 간에 이때부터 한 달이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자주 빈출되는 거 아마 찾아보시면은 19년도, 18년도, 17년도, 16년도 이런 강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생각을 해서 좀 강의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중요하게 반복이 된다라고 해도 그걸 계속 매년 제가 강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한번 시리즈별로 한번 좀 보시면서 아, 요 부분은 요렇게 좀 잡았는데 요거는 여기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조금 잡아주시면은 그런 게 쌓이면은 나중에 양이 제법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부탁 좀 드리는 부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을 좀 통해 가지고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잘 외우실 수가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천재가 아닙니다. 제가 뭐 IQ가 뭐 아주 좋아가지고 잘 외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여러분들보다 딱 하나 딱 더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봤다, 반복,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은 뭐 관심, 그러니까 뭐 호주머니 항상 넣고 다니죠. 여기에 잣 넣고 다니면서 이것이 자신감 이러면서 맞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했고 조금 더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학습이 참 중요하다. 그거를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좀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자, 1977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자, 여기 보면 수온이 다른 온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온천이, 이 표현이요. 상대하죠. 상대적으로 높은데 얼마나 높은지를 수치를 안 나타내줬어요. 아, 그럼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아, 많이 높은가 보다 이 생각 좀 할 수가 있는데 경상남도에 위치한대요. 아, 그러면은 요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날릴 수 있는 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을 날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충주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도구 온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도구 온천하고 덕구 온천하고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요. 덕구 온천은 울진에 있는 거고 도구 온천은 위치상으로 아산에 있죠. 그래서 요런 이름들 하고요. 그러니까 마금산 온천, 요거는 우리 수업할 때도 좀 강조했던 그런 내용인데 요 창원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곡 온천, 이것도 이제 바로 창원 바로 옆에 창녕, 그러니까 거의 같이 붙어 있다 보시면 돼요. 알죠? 창원 우포늪이에요, 창녕 우포늪이에요.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는 접경 지역이니까. 이 부곡 온천은 이제 창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관광지로 77년에 지정이 되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았던, 그리고 온도가 상당히 높았던 이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부곡 온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곡 온천에 대한 게 답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78도 정도의 그런 수온을 자랑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부곡 온천, 동양에서도 유명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안보 온천은 아까 충주에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구 온천은 아산에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이제 내용을 하면 조금 저도 이제 검색을 좀 한번 해보니까 5년 만에 온천 축제를 마금산에서 좀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됩니다. 마금산 온천은 실제로 거기가 관광단지로 스파단지로 해가지고 쫙 개발이 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천 개발이 되긴 되었는데 좀 낙후되고 건물들도 좀 노후화되고 이렇게 된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건가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창원의 마금산 온천은 최고 수온이 한 55도 정도. 그러니까 한 23도 정도 차이가 좀 나죠. 그죠? 그래서 알칼리성 식염천으로 나트륨이나 라듐, 망간, 황산이온 이런 것들이 광물질이 많이 있어서 이쪽도 자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국민 보양온천 10곳으로 이제 지정된 2019년도 기준으로 좀 해가지고 볼 때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2019년도 새로 이제 책 개정되고 할 때 이 국민 보양 온천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좀 되어 있어서 이 마금산 온천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또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답을 내어줘야 될 거는 이게 수온이 단온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온천이니까 이거는 부곡 온천을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갑니다.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좀 볼게요. 자, 문제를 좀 보니까 자, 이 설명에 해당되는 건데요. 국가무형문화재 29호라고 얘기를 좀 하고 이런 거까지 우리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아. 맞죠? 콧소리를 이용한 창법. 뭐 이런 맞죠? 콧소리 이용한 좀 창법을 구사한다. 콧소리. 자, 요걸 제대로 잘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답은 1번 서도소리 이렇게 딱 되는데 맞죠? 요걸 내가 못 잡았다라고 한다면 경기 민요는 좀 어때요? 우리 표준어 쓰잖아요. 경기죠. 전 표준어 아니죠. 맞죠? 전 약간 사투리가 좀 들어간 표준어잖아요. 맞죠? 서울 사람처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실 이 경기 민요는 좀 억양 자체가 이제 발음이 좀 정확합니다. 그런 게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도 소리는 좀 꺾는 게 좀 많죠. 꺾는 게 좀 많고 이 동부 민요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뭐냐고 하면 빨라요. 뭐 캐지나 칭칭나네라든지 뭔가 좀 빨라. 알았죠? 이런 뭐 한 배 정도 좀 빠른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요건 1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부분이 28번 같은 이런 문제가 조금 힘든 부분이니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콧소리를 이용해가지고 독특한 창법으로 부르는 게 그게 바로 서도소리인데 서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해 쪽. 여기 서해 쪽. 자, 그리고 이제 남봉가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몽금포 타령이라든지 뭐 수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경기 민요는 좀 경쾌하고 좀 분명한 창법으로 좀 부르는 그런 것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중에서 뭐 도라지 타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아 타령이나 뭐 경복궁 타령, 한강순 타령, 뭐 군밤 타령, 닐리리아 뭐 이런 것들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경기 민요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남도 소리는 이제 판소리하고 산조 이런 장단을 좀 이용해가지고 극적인 구성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남도 소리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뭐 진도아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진죽자배기 이런 노래라든지 뭐 색타령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조금 흥타령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동부 쪽으로 가면은 좀 장단이 좀 빠르다, 한 배 빠르다. 그래서 미랑아리랑이나 아니면은 이 울산 아가씨 아니면 캐냐칭칭나네. 그 다음에 뭐 신고산타령 이게 한경도 쪽이거든요. 그래서 동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콧소리 이런 거 들어가면 이거는 서도소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요거는 서도소리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 29번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솔직히 한번 좀 여쭤볼게요.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이 공부 좀 하셨는데 지금 이 수업 혹시 듣고 계시면 이 문제는 정말 틀려야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맞춰라라고 하고 주신 거죠. 맞죠? 문제가 지금 관동 팔경 강원도 쪽 물어봤는데 갑자기 광주 옆에 있는 화순 적벽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승 112호인 이 화순 적벽이 나왔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맞죠? 관동 팔경에 이제 아닌 거. 그래서 이 총석정하고 월성정하고 낙산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8가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쪽에 이제 총석정, 그 다음에 삼일포, 그 다음에 청간정, 그 다음에 낙산사, 그 다음에 경포대, 그 다음에 죽서루, 그 다음에 망량정, 그 다음에 월성정.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외우는 방법을 같이 뭐 강구해보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아닌 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도 아마 이런 문 딱 봤을 때 총석정, 그 다음 월성정, 낙산사 단어는 정확하게 딱 기억 안 난다래. 이거는 맞아, 이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딱 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반복의 반복.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좀 푸실 때 여러 번 반복을 통해 가지고 좀 낯선 것들 그런 것들 익숙하게 좀 만들어주고 뭐 단양팔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뭐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도 마찬가지일 거고 맞냐 아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진위 여부를 잘 가려주는 그런 반복학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답은 그래서 요거는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좀 가봅시다. 자, 30번 문제인데 70년에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 우리 지주 계안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좀 외우는 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보니까 뭐지? 이런 생각 좀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중에
분명히 힌트들이 있어요. 맞죠? 이 세조와 관계되는 정의품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조가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 붙인 문장들이라든지 글을 pos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보은 근처부터 해가지고 괴산, 그 다음에 그 충청북도 지역을 아우르는 산이 바로 이 속리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요건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룡산이나 그 다음에 덕유산이나 오대산, 여러분들이 이 국립공원은 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좀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수업 내용으로 좀 다뤘던 그런 내용이고 앞에 한번 좀 보시면은 70년에 국립공원 지정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문장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름 보면은 법주사,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정의품송,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다루고 왔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공부할 때 이런 것들 좀 대부분 다 다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한번 좀 가보면은 여기 국립공원인데 위치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제주도는 한라산, 그죠? 한라산. 그 다음에 여기 바닷가, 이쪽일 때는 다도해라고 하는 이름 좀 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아유 아까워라. 자, 그래서 이 한산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수 쪽, 이쪽일 때가 한려해상 국립공원 이쪽이고요. 자,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은 이쪽에 월출산 있죠. 월출산은 여기 있는 월악산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광주 근처에 이제 무등산. 자,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은 여기 단풍이 상당히 아름다운 내장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변산반도 지역. 자, 그리고 오른쪽 올라가면 대전 근처에 보면은 계룡산 국립공원. 그 다음에 바닷가 쪽에 태안해안 국립공원. 그 다음에 원주 쪽에 보니까 이 치악산 국립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수도권의 유일한 국립공원이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이 돼 있고 그냥 오른쪽으로 가니까 설악산이나 에델바이스, 그죠? 그 다음에 오대산,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지정된 태백산이나 그 다음에 조금 왼쪽으로 가니까 소백산, 자, 그리고 이쪽에 속리산이 여기 나오죠. 자, 그리고 옛날에 잼버리 대회도 했던 이 덕유산이라든지 무주리조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가야산, 이쪽일 때 이제 합천 해인사가 있죠. 자, 그리고 지리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육지에서 넓은 그런 국립공원 지리산. 자, 그 다음에 경주국립공원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중앙산 국립공원, 그죠? 그러니까 요런 이름들을 여러분들 22개를 한번 다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까 앞에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립공원 이제 지주, 계한여, 엄동, 설안에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외웠던 방법들이 있는데 70년 정도면 요거 설악산하고 한라산하고 속리산 요런 것들이 요때 정도다. 요런 것들까지 좀 볼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교재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한번 좀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마지막이 태백산이고 제일 처음이 지리산이다.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국립공원 문제들은, 그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판소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이 판소리. 자, 판소리는 이제 서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동편제, 뭐 중편제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는데 그러면 제일 전라도 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넘어가는 곳 화개장터 들어보셨나요? 화개장터. 거기 노래 가사 보면 옛날 조영남 씨가 전라도 구례 사람, 경상도 하동 사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일 전라도에서 동쪽이 바로 이 구례, 순창 이쪽이라고, 그러니까 구례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구례 쪽. 자, 그러면 이쪽일 때가 이제 동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원래 이제 신재우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신재우. 요분이 이제 고창 출신이신데 이분이 이제 19세기에 이 판소리를 이 6마당을 정리했는데 나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5마당으로 딱 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름 외워주시면 좋겠다, 그죠? 요거는 5마당. 자, 첫 번째로 우리 수군가. 이게 별주부전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청가. 심청가 하면은 이제 심청전 같이 생각을 좀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흥부가. 형을 잘못 만났죠, 그죠? 이런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적벽가. 자, 그러면 이 적벽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적벽대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춘향가, 그죠? 이렇게 해서 5가지가 기억이 좀 나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니까 이게 이제 지정된 게 2003년도에 이제 지정이 좀 되어서 이게 판소리가 2003년도에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 그래서 이름 외울 때 이제 영삼이가 판소리를 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농담으로 뭐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뭐 그런 거를 한번 좀 만들어봤고요. 답 찾아주면 틀린 것은 옹고집 타령은 아니니까 답은 요건 그래서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32번 문제인데요. 자, 이 중에서요. 국가무형문화재 27호 이런 거는 외우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어깨에 메고 흰 고가를 쓰고 추는 춤이다. 그러면 주로 이제 혼자 추는 게 좀 강하죠. 그러니까 동무적인 요소가 좀 강하고요. 혼자서 추는. 자, 그리고 민속 무용의 일종인데, 자, 요 중에서 이 살풀이 춤, 요거 이제 허튼 춤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살풀이 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어깨에 메고 흰 고가를 쓰는 춤, 요렇게 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벚꽃춤이 뭐냐고 하면 이 바라춤하고 두 가지 잘 봐야 되는데, 벚꽃춤은 이건 북치는 거라고 보시면 북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북들 요거 추는 춤을 말하는 거고, 바라춤은 이제 심벌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들고 추는 춤이 바로 바라춤이 되는데, 그래서 이 승무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쉬울 수 있지만, 아예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어깨에 메고 흰 고가를 쓰고 추는 춤은 어떤 춤이지? 보니까 이거는 또 여자 중에서 뭐 비군이나 이런 분들도 좀 추는 그런 춤이 바로 승무가 되겠죠. 그죠? 답은 요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궁중 음식 중에서요. 국경일이나 그 다음에 외국 사신 접대를 위해서 음식상을 좀 물어봤는데, 국경일, 그 다음에 외국 사신 접대 이런 표현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제사와 관계되는 게 바로 재래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왕과 신하가 이제 같이 있다라고 할 때 왕의 밥 이거를 얘기할 때 바로 수라상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국경일이나 외국 사신 접대를 위한 음식을 좀 물어봤으니까요. 요거는 외국 사신 접대를 위한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서 요거는 진연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상은 역시 왕이 받는 건데, 요거는 좀 왕이 받는 상 중에서 아주 뭔가 중요하고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때 받는 상이 요게 바로 어상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약간 상으로 좀 분류한 게 이 진연상이라고 하는 상과 그다음 어상 이 두 가지 구별을 좀 못해서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요거는 4번으로 좀 봐주시면 2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34번 문제인데요. 자, 관광자원 해설 기법 중에 자, 꼭 쭉 쳐볼까요? 그 자기 안내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안내 기법.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안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거 보고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자기 안내 기법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 안내 기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옆에서 누군가가 동행을 해가지고 가르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런 것들이 자기 안내 기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 중에서 지적 욕구가 강하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건 좋겠습니까? 그렇죠. 좋겠죠. 쌍방간의 질의응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죠. 여기 있는데 말을 시킬 수 없잖아요. 이쪽에다가.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방문자에게 지속적으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오다 가다 이거 보고 계속 흥미를 유발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옆에서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담화라든지 아니면 뭐 동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거와 관계된 걸 어떻게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겠지만 아니면 이런 것들은 힘들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적 해설 기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은 당연히 저렴해야겠죠. 그래서 답 찾아주면 답은 요거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3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의 분류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한번 좀 볼게요. 이용자 중심형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당일과 주말을 이용해서 방문할 수 있는 자원이다. 자, 이용자 중심형 관광자원은요, 이용하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요건 상당히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먹고 뭐 당일이나 주말을 갔다 올까 이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가까이 있는 그러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체제형 관광자원이 있고 이거 반대말이 주유형 관광자원이 있죠. 그러니 주유형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돌아다니면서 숙박하지 않고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제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정착하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숙박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보고적인 자원은 이거는 바로 주유형 관광자원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중간형 관광자원은 일과 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 중간형 관광자원도 거의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형 관광자원의 인적 자원과 비인적 자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사람과 관계되는 그러한 무형의 관광자원을 인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거와 좀 관계되는 그런 좀 크게 보는 것들이 바로 비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형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무형으로 좀 나누고 무형에는 인적과 비인적으로 나눠진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좀 잘 잡혀진 분은 이 4번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답은 그래서 요거는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36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주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요거 다 바로 보시면 이제 공부 좀 하신 분은 바로 이게 답이 4번인지 바로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는요, 국가에서 지정한 전통주입니다. 그런데 이 안동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도 자체가 이제 지정한 그런 전통주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배향이 이렇게 좀 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문배주, 그 다음에 이 면천두견주라든지 그 다음 교동법주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했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좀 찾아주면 요거는 4번이 되겠고요. 해서 이 세 가지는 86-1, 그 다음 86-2, 그 다음에 86-3 요렇게 해서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안동소주는 안동이잖아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라고 기억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것으로 나열한 것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자, 수업할 때 우리가 좀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요 중에서 제일 긴 강은 한강으로 많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강은 유역 면적이 넓죠. 한강은 유역 면적이 넓고, 제일 긴 강은 낙동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북한 합쳐가지고 제일 긴 거는 압록강이고, 남한만 놓고 얘기하면은 이게 낙동강이 제일 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낙동강 다음에 그 다음에 한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금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산강이 있는데, 훨씬 더 긴 강은 당연히 금강이 더 길겠죠. 그 다음에 영산강 이런 순서로 가니까 답을 찾아주면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느냐면, 길이가 낙동강이 510 정도, 그 다음에 한강이 한 497 정도, 금강이 327, 그 다음에 영산강이 129.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제일 좀 긴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산강은 좀 짧은 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네, 38번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자기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이제 도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이 고려 청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게 1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1세기 가서 우리가 이제 고려 청자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완전 따라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넘사벽으로 완전히 좀 만든 게 그게 바로 상강기법이죠. 그럼 상강기법은 12세기 중엽 정도, 그러니 고려시대로 치면은 문벌 귀족들이 있던 그런 시기, 요런 시기가 바로 이 상강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더 흘러가지고 이제 13세기부터 15세기, 그러니까 이것을 조선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려 후기죠. 고려 후기부터 여기 바로 조선 초기겠죠.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 고려 청자라고 하는 개념이 색깔이 좀 탁해져요. 그래서 원의 영향을 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자체가 탁해지는데 청자에다가 여기다가 분칠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분청사기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분청사기하고 나중에 청화백자하고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셔서 미리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청화백자, 분청사기 두 개 헷갈리지 말고 사기 당하지 말고 이건 청자에다가 분칠한 겁니다. 그리고 16세기가 되니까 이때는 사림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럼 이 시기는 하얀색을 주로 많이 쓰니까 백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는 청자 위주로 이렇게 좀 썼다라고 한다면 조선 와가지고는 백자를 쓰죠. 그러니까 1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백자에다가 푸른색으로 뭔가 그림을 그려요. 그럼 이런 거를 청화 백자라고 하는 이름을 좀 쓰게 되고, 푸른색 안료로 그림을 좀 그리는데, 이게 이제 이거 이후에 나타나는 형태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철화백자라든지 철사백자, 뭐 그다음에 뭐 진사백자, 그다음에 뭐 동화백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 중에 산화동을 안료로 바르는 그런 백자를 가르쳐서 이것을 동화백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은 그거는 산화동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리면은 나중에 이제 진사백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감백자라고 하는 것은 철분이 많이 함유된 흙인 안료를 사용한 백자가 아니죠. 요거는 파내는 게 상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청화백자는 푸른색의 코발트, 이러한 쪽빛나는 이 푸른색의 코발트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백자. 그렇죠? 이게 바로 청화백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답 찾아주면 답은 요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설명을 좀 드렸던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 마리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에서요. 그러면 힌트를 한번 잘 봐봐요. 통영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경상남도죠. 진해 어디 있습니까? 창원에 포함됐잖아요. 맞죠? 경남이죠. 그 다음에 삼천포. 사천으로 사천에 삼천포가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진주 바로 옆에 삼천포 이쪽. 그럼 이쪽도 역시 경남이죠. 그러면 요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명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경남에 위치하지 않은 마리나라고 할 때 소요트 마리나, 이 여수에 있는 이 소요트 마리나를 내가 이거 여수인지 몰랐다라고 해도 이건 분명히 날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요건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요 문제. 자, 다음은 어느 지역 향토 음식에 관한 설명인데, 자, 여기 여러분들이 뭐 힌트 잡을 수 있는 거 있나요? 네, 어때요? 향토 요리는 흑부침, 산마루밥, 감자송편, 오징어 순대, 닭갈비. 요 중에서 여러분들 감자 이런 거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닭갈비 나왔네요. 그죠? 춘천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답은 이건 강원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요 중에서 음식의 맛이 좀 맵고 짜고 이런 게 좀 강한 거는 바로 이 남도 음식인 전라도하고 그 다음에 경상도 이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좀 내용적으로 볼 때는 좀 깔끔한 이런 느낌으로 좀 강한 게 바로 경기도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찾아주면은 요거는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41번 문제로 가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유산이 아닌 거. 자, 여러분 요 문제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마 이제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두 가지 생각하실 거예요. 첫 번째, 해인사 장경판인가 해인사 장경판 전인가 요거 한번 좀 볼 거고, 맞죠? 그럼 두 번째, 맞는 거 아닌 거를 빨리 나누시게 될 겁니다. 요거는요, 공부 좀 되신 분들은 1초짜리 문제고, 공부가 조금 이제 좀 안 되신 분은 이건 한 5초. 그다음 완전 안 되신 분은 요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런 문제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종묘, 그 다음에 남한산성, 해인사 장경판전, 이 전이죠. 해인사 장경판은 요건 세계 기록유산이고, 장판전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문화유산이다, 그죠?
흉내문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좀 좋은데, 이거 외적으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좀 한번 좀 드리고 하면 좀 가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한국 전통 산사가 7개가 추가가 되었었죠. 그래서 7가지 우리가 외우는 방법을 선봉대부, 마법통이다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벌써 2번 출제가 좀 되었었죠. 선봉대부, 마법통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선봉대부, 마법통 이렇게. 자, 이거 외적으로 2019년도에 서원이 중국의 3대 서원보다 우리가 먼저 서원을 등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9개 서원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 2020년 이제 시험 기출 나올 때 실제 출제될 때 요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를 좀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니까, 요거는 한번 좀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본 수업 들으시면서 좀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는 좀 외워주시는데, 보면 이걸 한번 좀 보세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서원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죠? 그렇죠. 안향이라고 하는 인물이 충렬왕 때 1289년에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처음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안향이. 근데 이분이 순흥, 그러니까 안향이라고 하는 이분의 고향 자체가 이 경상북도 영주 요쪽이에요. 풍기 쪽, 그러니까 영주 요쪽인데, 거기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 집터 그 근처에 이 조선으로 와서 조선 중종 때, 이때 이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이라고 하는 인물이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지어요. 안향을 추모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명종 때가 되니까 이 풍기 군수로 왔던 이황이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서원으로 지원을 조금 받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1호 사액서원이라고 좀 불리는 그 소수서원이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게, 소수서원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상북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산서원, 이현적의 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황의 서원인 도산서원, 자, 그리고 이 병산서원, 유성룡서원, 이런 것처럼 경상북도 지역의 대구까지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5개가 9개 중에서 나올 정도로 이 서원의 발상지가 바로 경상북도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남계서원이라든지 무성서원이라든지 피남서원이나 도남서원 이런 서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로 구성을 좀 한다라고 할 때 전남, 경남, 전북, 충남이 각각 하나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일 만들어지기 좋은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도가 다른 지역의 문제를 골라라 라고 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에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좀 해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 공부하면서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자, 42번 문제로 한번 좀 갑니다. 자, 다음 설명에 이제 해당하는 거를 물어봤는데, 활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해안 자갈밭으로 그 끝은 수중절벽에 이어져서 장엄한 경관을 이어졌다. 활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해안 자갈밭이다. 자, 그리고 이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바로 1호였잖아요. 1호. 그죠? 요건 확실히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 보니까 이건 상백도, 하백도, 요건 섬 이름인 것 같은데, 맞죠? 아, 그러면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불영사 계곡인데 계곡. 계곡이 해안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이런 거는 확실하게 딱 날려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답 찾아주면은 완도 정돌이 구계등이라고 하는 곳이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경관이 아름다운 완도 정돌이 구계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금방 한번 설명했던 내용을 이것을 딱 볼 때 1호부터 해가지고 여기 13호까지의 내용은 한번 눈여겨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금방 1호, 그 다음에 3호, 그 다음에 6호, 그 다음에 7호, 요거는 이제 시험으로 문제가 금방 구성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거제 해금강은 앞에서 또 문제로 출제가 됐잖아. 맞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천연보호구역 아닌 거 할 때 해금강 나왔잖아. 해금강.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구성이 되니까 나머지도 한번 좀 관심 가지면서 좀 봐주시면 좋겠지만, 앞에 있는 거라도 좀 제대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승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4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좀 물어봤는데, 사적 5호로 지정되어 있다. 자, 그리고 백제 성왕이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겨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 우리가 이제 사비라고 불리는 이 부여에
보면 여러분들 혹시 부여 한번 좀 가보셨나요? 부여 이렇게 한번 좀 가보시면은 뒤에 이제 백마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좀 흐르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100% 지도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지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성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 다음에 혹시 이제 부여에 여기가 삼천궁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낙화암이죠. 낙화암이고 이 낙암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서 배를 타고 다음에 이쪽에 선착장이 있어요. 선착장이 있으면은 요렇게 가면 너무 가까우니까 한 바퀴 슉 돌았다가 다시 이렇게 좀 가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면은 여기 가다 보면은 배 타고 가다 보면 이게 낙화암이 보여요. 밑에서. 그리고 밑에서 요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절이 하나가 있는데 고란사 절이 있는데 이 절에 물을 마시면은 뭐 영원히 늙지 않는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물 많이 드시고 막 배불러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그러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제일 위쪽에 이제 낙화암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이제 부소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근처에는 외성들이 좀 많습니다. 외성들, 외부의 성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성흥산성이나 청산성이나 청마산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나오게 되면은 요게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은 옛날 소정방 부대가 우리가 백제를 평정했다 이걸 적어놨던 그런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오시면은 여기가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오면은 걸어서 한 7분 정도? 한 요 정도쯤 오면은 여기에 부여박물관이 있어요. 이 부여박물관이 있는데 국립부여박물관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금동대학로가 여기 있어요. 정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사지 5층 석탑 조금 더 이쪽에 가면은 상당히 이쁜 그러한 국남지라고 하는 저수지도 있어요. 국남지 이런 저수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부소산성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소산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여의 지역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부소산성은 꼭 기억해 주고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 연결이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성주사, 그 다음에 실상사, 그 다음에 타평리의 7층 석탑, 그 다음에 이 흥경사. 자, 요런 이름들이 딱 있는데요. 요 중에서 와, 이게 보령의 성주사, 남원의 실상사, 그 다음에 충주의 타평리, 나주의 흥경사. 봤는데 요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 국보 자료를 찾는다고 뒤쪽에 한번 싹 넘겨보시다 보면 남원의 실상사라든지 보령의 성주사라든지 충주의 타평 요런 이름들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특히 남원의 실상사. 그런데 이 홍경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나주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없고 요거 이제 천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B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기록으로 남겨진 B다 이런 내용이 좀 되는데 답은 그래서 그건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아마 한 문제는 틀려라 이런 느낌으로 좀 낸 그런 성향의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말씀드리면은 천안에 이 홍경사라고 하는 그런 고려시대 석비 이게 바로 국보 7호로 되어 있는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맞죠? 이런 것들이 바로 특징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주사 터 여기에 남아있는 통일신라의 낭의 화상의 이제 무염의 탑비 이게 바로 낭의 화상 탑비 요런 이름 좀 쓰게 되고요. 자, 세 번째 이 실상사 백장암에 있는 그런 삼층석탑은 국보 10호인데 요거는 화강암으로 건조된 그러한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 외워지고 막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타평리 거기 7층 석탑 같은 경우에 충주에 있는데요. 여긴 통일신라의 석탑 중에서 규모가 가장 좀 크고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이잖아요. 그거 말고요.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석탑이에요. 알죠? 통일신라 시대 석탑.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던 황자 9층 목탑이나 이런 것들 말고요.
자,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우리는 중앙에 있어서 이거를 중앙탑이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탑평리 7층 석탑. 이름 하나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5번의 별표 한번 좀 쳐주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목적 건축 양식에 대해서 다포 양식인지 주심포 양식인지를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에 여기에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놨는데, 기둥은 이 처마를 받치는 그런 하중을 견뎌야 되는 그런 무거운 것을 떠받치는 곳인데요. 기둥을 그냥 기둥만 놔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뭔가 무미건조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 기둥 위에다가 이 처마를 떠받칠 수 있는 장치들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를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형태도 만들고 1차, 2차적으로 기둥을 떠받칠 수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공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공포인데요. 그러면 공포가 이렇게 기둥 위에만 있으면은 이거는 주심포 양식이라고 해요. 주심포. 자, 이렇게 주심포 양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이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이렇게 공포들을 꾸미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가르쳐서 이거를 다포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는 주심포로 짓는 게 아름답겠어요? 아니면 다포식으로 짓는 게 아름답겠어요? 다포식이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요. 보면은 이제 다포 양식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 때 가다 보니까 뭔가 새의 날개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 형태.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보면 새 날개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 게 있는데, 이게 입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날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날개. 알죠? 그래서 이게 입공식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꼭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요 중에 이제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봉부수 극무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봉정사, 그 다음에 부석사, 그 다음에 수덕사. 그래서 봉부수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봉정사, 부석사, 수덕사, 그 다음에 봉부수 극무대. 요건요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봉정사, 부석사, 수덕사가 있는데, 이 봉정사의 극락전과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그 다음에 수덕사의 이 대웅전은 이게 주심포 양식이에요.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라고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거 말고 황해도에 성불사에 응진전이 있는데, 이거는 다포 양식 고려시대 때 거지만 북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요거는 그러면 이거는 고려시대 때 나오는 주심포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 말고 하나만 딱 더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선 15세기 때, 그러면 사람들이 주심포를 많이 짓까요? 아니면 조선인으로 가면은 다포를 많이 지을까요? 다포를 많이 짓겠죠. 그러니까 주심포가 흔하지 않으니까 이 강진에 있는 무의사의 극락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무의사 극락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안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 달아놓고 했대요. 보니까. 그래서 이 주심포 양식 무의사 극락전, 알았죠? 그럼 요 정도는 잡아주시면 좋겠다. 알았죠? 요 정도.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봉정사 극락전하고 그다음 수덕사 대웅전, 요거는 확실히 두 가지는 이건 주심포 양식이야.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다포 양식으로 지어진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죠. 그럼 한번 날려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니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미음 들어가면 안 되네요. 자, 그럼 답 찾아주면 통사 대웅전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경복궁 근정전하고, 또 하나 더는 창덕궁 인정전.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이런 건축물들, 이런 건축물에는
이거는 석가모니 모시는 게 대웅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뽀대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주심포 양식이 아니라 다포 양식으로 짓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경복궁 경회루는 뭐냐? 이건요, 특징이 통도사 대웅전하고 근정전하고 인정전은 요거는 다포 양식인데, 그러면 경회루는 요거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 언제냐고 하면 조선 초죠. 처음에 경회루는 사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또 임진왜란 때 불타요. 그래서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중창이 되는데 이건 입공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입공식은 내가 몰랐다 해도 이 두 개는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고요. 자, 설의 이제 세시풍속에 해당하는 5문제 이제 남았네요. 그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자, 첫 번째 설빔 입어보셨나요? 설빙 말고요. 설빔. 그렇죠. 새해 되면은 이제 뭐 꽃가옥 같은 거 이렇게 막 받고 이렇게 막 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찬 음식 같은 것들 보면 되고, 관등놀이는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관등이니까 관등성명, 그러면 관등놀이니까 이게 계급놀이인가 왕놀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등과 관계된 거와 관계된 그런 놀이죠. 이건 4월 초팔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윷놀이 언제 합니까? 그렇죠. 역시 설날에 하죠. 복조리 걸어놓고 이런 것들. 그 답은 그래서 설빔, 세찬, 그 다음에 윷놀이, 복조리. 요거 말고 1월 1일 넘어갈 때 자면요 눈이 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밤샘했거든요. 그게 이제 일출 보러 가고 막 이런 형태로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 이런 것들은 밤샘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설에 하던 모습이니까 같이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거는 디귿 빼고 나머지 다 맞으니까 답 찾아주면은 요거는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요 문제는요 답이 딱 나와 있죠. 이 원각사가 원래 제일 처음에는 절이었는데 어디였냐고 하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썸 타시는 곳, 그 탑골공원 있죠. 네, 거기가 원래 옛날에 원각사였어요. 근데 이것을 연산군이 흥청이들 같은 기생들을, 전국의 1타 기생들을 흥청이라 하거든요. 얘들이 막 가서 펑펑 쓰죠, 돈을. 그러니까 그게 망청, 흥청망청 그런 말 만들어지는데, 그곳에 가면은 우리나라 지금 보물사모인 이 대원 각사 비라고 하는 비가 있죠. 여기가 옛날에 원각사가 어떻게 해서 창건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이건 1번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약간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추가 설명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원각사는 조선 초기에 조계사의 본사였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세조 때 이게 다시 중창이 좀 되어서 가다가 흥청망청이 나중에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원각사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해진탑비 기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고 하면, 이건 여주에 가면 이 고달사지가 있는데 고달사지 승탑이 있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곳인데, 여기에 있는 해진탑비라고 하는 거에 귀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틀리게 하려고 좀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건데요. 원래 보신각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보신각종. 이 보신각종은요 1885년까지 실제로 달려있었는데, 그 보신각에 그것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놔두고, 이 지금의 보신각종은 옛날에 그 신덕왕후 정릉의 능사에 있었던 그것을 나중에 가지고 와서 걸어서 지금 보신각종 타종할 때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의 보신각종이 아니라 옛날 보신각 동종, 이게 바로 보물이유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48번 문제로 갑니다. 농촌 관광의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당연히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농촌과 도시와의 상호교류 촉진, 이것도 맞죠. 소득의 양극화가 나타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죠. 답은 4번 답은 그래서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9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내용을 한번 좀 보면은 옳은 것을 좀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제 신안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완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담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봅시다. 우리나라에 최대 규모 갯벌 염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신안이죠. 신안에 있는 이제 청산도
자, 그러면 이 청산도하고 신안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 맞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청산도, 슬로길, 이런 것들은 완도 청산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지금 크로스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동에 가면은 이제 대봉곡감, 대봉 이런 이름 좀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녹차 이런 건 상당히 좀 유명하잖아요. 그죠? 잘 이런 것들, 녹차와 관계된 것들을 하동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황토밭 사과 하면은 요거는 예산이죠, 예산. 예산에 유명한 게 바로 황토 사과 이런 것들이 유명하니까 담양하면 죽 세공품, 소세원, 이 대나무 이런 것들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답 찾아주면은 요거는 3번밖에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슬로시티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위치상으로 완도의 청산도라든지 금방 나왔던 거 한번 좀 보면은 완도의 청산 슬로시티, 그 다음에 신안의 증도 슬로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담양의 창평 슬로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의 대흥에 보면은 여기에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내용 한번 보니까 아까 나온 것 중에 하동의 악양, 그죠? 이런 이름들이 금방 시험에 좀 출제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들이 또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겠고, 제일 최근에 이제 김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이라든지 이런 지역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이전에 그렇죠, 이런 뭐 청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천 이런 이름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뭐 태안의 소원 슬로시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죠?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0번 문제로 왔네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산업관광의 유형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산업관광을 물어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산업과 관계되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농촌이냐, 공업이냐, 어촌이냐, 상업이냐, 시장이니까요. 당연히 이런 곳에서는 장사와 관계되는 게 되겠죠. 답 찾아주면 이건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26번부터 해서 50번까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좀 해봤는데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요, 분명히 뭔가 나에게 주는 문제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보인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관통사를 따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한국사는 고득점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원에서는 꽈락을 면하셔야 돼요. 근데 꽈락을 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반대로 생각하셔서 난 고득점만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조금 전환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한 내용 외적으로 앞에 있었던 관연도 기출문제도 한번 좀 정리 같이 잘 해주시면은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추가적인 강의들도 계속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